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거의 이제 87% 정도. 아, 13F 보고서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단 13F가 뭔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3F 보고서는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상 맞죠? 예, 1억 달러 이상을 거기서 투자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 꼭 미국 기업 아니어도 전부 이제 그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말 기준으로 45일 이내 이렇게 리포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가 13F 보고서는 소위 말해 투자 구루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투자자들 조금 한 달 반 정도 늦은 시기긴 해도 그들의 어떤 포지션을 한 달 반 전에 그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3개월마다 어떻게 바뀌었나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고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이제는 13F 보고서가 이슈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한 13F 보고서를 리포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다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막상 까보니까 이제 수백 개의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3월 말 기준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고한 거고, 특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게 그 블랙락에서 하는 IBTC입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여 기관이 갖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쇼킹한 수준인 게, 신생 그 ETF가 이제 13F 처음 보고할 때 400개 기관이 갖고 있다 보고하는 경우는 이거는 거의 없는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보고 때 수준은, 왜냐하면 ETF가 막 나온 거잖아요. 막 나온 거잖아요. 진짜 최대라고 해봤자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리포팅 때는 길어봤자 3개월인 거고, 짧으면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ETF가. 처음 나왔을 때는 AUM도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잘 안 건드려요. 그 종목들을. 어떤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해도 아주 대형 종목들 아니면 잘 안 건드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좀 지켜보고, 왜냐하면 초기에 상장했을 때 변동성도 크고 가격 안정화가 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 ETF 또한 상장 직후의 어떤 ETF들 그런 것들은 편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에릭 발추나스라고 그 블룸버그의 ETF 담당하고 있는 에릭 발추나스가 그런 리포팅을 했더라고요. 이거 처음 나오면은 20개 정도만 들어와도 굉장히 많은 거다. 그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다. 근데 400개가 블랙락 ETF를 담은 거죠. 400개 이상의 기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심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ETF의 등장 자체가 13F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ETF의 의미는 매우 이례적으로 놀라운 히트 상품이다. 이 비트코인 ETF 자체가. 그리고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거의 이제 87%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머지가 한 13%, 주로 이제 유럽하고 얼마 전에 상장했던 홍콩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잔고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좀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 2, 3주 사이에는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들어오는데도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ETF가 자금이 쑥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는 모습들을 이제 한 3월까지는 그렇게 보여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CME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ETF가 지금 거래 수수료가 뭐 지금 제로인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현 선물 간의 갭을 먹는 이런 헤지펀드 플레이들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일부 포지션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실제 선물이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요거는 뭐 설명하자면은 조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선물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을 갖다가 먹는 그런 거래들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선물은 3개월 단위로 이제 CME에 상장돼 있는 선물은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선물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게 퍼페추얼 퓨처스를 대부분 이제 거래소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만기가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지만 대부분 원래 선물은 만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CME에 있는 그 비트코인 선물은 3개월 단위에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매도치고 현물을 매수하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 갭을 먹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ETF가 계속 들어왔지만은 뭐 가격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어쨌든 ETF의 유입은 아마도 올해 말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ETF 흐름은 그러하고 고래들이 샀다. 그 부분은 그 고래는 사실은 ETF를 산 고래가 아니라 온체인상에서 그 매수한 고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이제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게 그럼 고래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뭐 100만 불 이상 뭐 최소한 비트코인을 100만 불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갑 정도 돼야지 뭐 고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만 불이면은 뭐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은 뭐 13억, 14억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것도 고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정도부터는 좀 그래도 뭐 투자를 하는 지갑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지갑들 뭐 100만 불, 1000만 불 뭐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갑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최근에 매집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지갑에 되게 소액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은 오히려 계속 팔고 있는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흥미로운 부분들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은 개인들, 리테일들, 그러니까 고래가 아닌 개미들의 지갑들이 수량을 줄이다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요. 예. 그래서 요 기간들이 일정 기간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요. 예. 비트코인 폭락이 많이 쉽게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25%, 30% 정도의 조정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 그래서 그 정도 경험을 했고 이제 어쨌든 요 반감기 이후에 하반기나 내년까지 해가지고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현재도 강세장의 흐름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세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20%, 30% 조정은 여러 차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은 있을 것 같고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뭐 큰 폭락은 안 온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피디님 말씀을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ETF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ETF 시장이 완전 초기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1월부터 했으니까 현재 6월이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됐고 하반기 어떤 흐름으로 보일지 좀 지켜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미 비트코인 ETF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100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예요. 그 중에 거의 한 5% 정도가 지금 ETF에 잠긴 셈이고 그리고 또 뭐 로스트 코인도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또 ETF에 더 많은 물량들이 잠긴다는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뭐랄까요? 바깥쪽에 온체인이라든지 뭐 선물 거래 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하는 그 영향력들은 점점 더 줄 것 같긴 합니다. 예. 폭락이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지언정 그것은 줄 것이다. 그리고
또 기관들의 참여자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변동성 또 줄어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관들은 이 어떤 자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툴 같은 것들을 맨날 만들고 그들끼리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마켓이 움직여 간다고 하면 그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뭐 캐나다도 인하를 했다고 하고 사실은 지금 뭐 인상한 국가들도 있지만은 다수의 국가들은 인하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사실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자금의 차입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하를 기조적으로 그냥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 정도의 그 국가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요번에 매파적 인하라는 독특한 이제 그 표현들이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인하는 했지만 인하할 상황이어가지고 인하했다기보다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인하를 했고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총재님의 발언이 있었죠. 라가르드 총재님의. 그런 흐름을 볼 때는 이러한 형식의 인하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여러 국가들의 어떤 그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 하나의 통화 정책의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화 정책 혹은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거나 뭐 이런 어떤 좀 더 완화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지금 국가들 기존의 한 국가들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죠. 알트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받았으면 양반인 수준이고 잘 방어가 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이고 50%, 뭐 7, 80% 빠진 것도 많습니다. 물론 나름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도 아주 극소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항상 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강세장에서도 이제 저는 한때는 아예 비트코인만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할 때 다들 이제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포트였기 때문에 뭐 그게 전혀 그 공감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뭐 한 1년 내외 지나고 나니까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오니까. 비트코인도 물론 가격이 몇 배가 올랐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알트코인은 이제 뭐 몇십 배가 올라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그때는 오히려 박탈감을 살짝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그 기억들을 좀 교훈으로 삼는다면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좋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예. 이미 알트코인들을 뭐 자기 포트폴리오로 구축해가지고 이미 이제 잔뜩 들고 있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 있고 괴로운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갖고 갈지 손절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고 계시겠죠 지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비트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리고 저는 항상 비트코인을 막 절반 이상 가져가시기를 권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알트코인을 살 때는 정말 남들이 힘들어할 때 사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남들이 각광을 하고 좋다고 관심 가져봐라 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맞고 이렇게 안 좋다 할 때 오히려 살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 우리 이것도 유튜브 채널이지만 그 왜 그러냐면 유튜브 채널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를 지금 이거 사세요. 이거를 콘텐츠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 많이 화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게 왜 화제가 되고 있고 왜 이게 올랐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특정 채널을 언급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슈카월드라든지 그죠? 뭐 김작가 뭐 이런 채널들을 보면은 뭐 200만, 300, 400만 뭐 이렇게 되는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들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성공한 채널들이고 그래서 그런 데서 언급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야말로 조심할 때죠 사실은. 예.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하는데 우리 운날 책방 보고 한다고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꼭 그게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써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특히 대형 채널에서 이슈가 될 때는 오히려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알트코인 질문하셨지만 알트코인을 지금 무슨 알트코인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채널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질 때가 아닌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나름의 로직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고 그거를 계산해 한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로직은 만들기 나름이고 계산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관점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수량 자체는 제한되어 있고 비트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심이 없었다가 혹은 잘 몰랐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알아가는 과정은 약간 비가역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에서의 수단인 가치 저장 수단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매기는 건 결국 달러라든지 코리안 원화라든지 기존의 화폐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구매력은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비트코인이 10억 가고 100억 가고 1000억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라는 건 화폐가 또 얼마나 많이 풀리고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구매력의 본질적인 희석이 어느 정도 빠르게 되느냐 그 시간의 문제인 거지. 뭐 5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언제까지 얼마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게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뭐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 또한 언젠가는 100억 가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